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홍승만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전주 교도소뿐만 아니라 교정당국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홍승만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을 해오다가 며칠 전에 귀유를 받아 잠깐 밖에 나갔던 수감자였어요. 여러분 혹시 귀유라는 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교도소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범죄자들에게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외출을 허락하는 제도죠. 물론 범죄자들에게 외출이란 가당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당국도 아주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쳐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귀유를 제공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요. 그렇다고 해도 모든 수용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정 성적이 우수해야 해요. 그러니까 모범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47살의 무기수 홍승만. 그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수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귀유를 나갔는데 행방이 묘연해진 거고요. 당초 그의 귀유 일정은 4박 5일, 그러니까 2015년 4월 17일 오전 10시에 나가서 21일 날 오후 4시까지 복귀하는 조건이었죠. 여기서 좀 궁금해집니다. 어쩌다가 귀유를 나가게 된 걸까? 그건 사회 적응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분명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웬만해서는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 적응 차원의 귀유를 줬다고요? 이게 좀 모순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 따지기 전에 먼저 홍승만이 어떻게 무기수가 됐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995년 11월 그는 내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시신은 불태우는 방식으로 잔혹하게 처리했죠. 이후 그는 피해자의 통장과 금품을 갈취했는데 현금 267만 원을 인출해서 유흥비로 몽땅 사용해요. 얼마 안 가서 강도살인죄로 경찰에 체포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그가 이미 강도살인 미수죄로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상당히 악질이죠. 그래서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홍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된 건데요. 근데 사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휴가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좀 의아합니다. 원칙적으로 귀휴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난 재소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승만 같은 경우에는 무기수잖아요. 그래서 7년 이상을 복역해야 귀후의 심사 대상이 되고요. 당시 홍승만은 이미 19년간 복역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모범수였어요. 교도소에서 자격증 공부도 성실히 했고 또 검정고시에도 응시합니다.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한 덕에 교도관들 사이에서 아주 평이 좋았다고 해요. 이 점이 심사위원들에게 아주 우호적으로 작용했고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4박 5일의 귀휴가 허락되는데, 사실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아주 장기간 모범수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약간 보상 차원에서 외출이 허락된 것으로 보여요. 일각에서는 홍승만의 노모가 뇌졸중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귀유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법무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귀유 첫날인 4월 17일 전주 교도소를 나갔습니다. 맨 처음 그가 향한 곳은 성파구에 있는 친형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지인을 만났고요. 같은 날 저녁에는 경기도 가평시에서 가족을 만났습니다. 셋째 날에는 어머니가 사는 하남시로 향했고 하루 묵고 나서 복귀 전날 다시 송파구에 있는 형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저 가족들과 시간을 잘 보내는 평범한 일정처럼 보이죠. 하지만 복귀 당일인 21일 아침 홍승만은 사라졌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알아야 할 게 귀유에 나간 재소자들이 100% 자유시간은 아니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루에 4통의 전화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복귀 당일 홍승만은 아침 6시 반에 교도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귀소할게요 라고 자신의 위치와 여러 가지 상황을 또 고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인 7시 30분, 형네 집에 있었잖아요. 형들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하던 중에 이렇게 배가 더부룩하지? 하면서 잠깐 집을 나서게 돼요. 그리고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 길로 도주한 거죠. 자, 무기수의 잠적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살인자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칵 뒤집힌 교정당국은 일단 자체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돼요. 이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건 홍승만이 귀후 둘째 날 만났던 안양에 살던 지인 A씨였습니다. A씨, 그녀는 홍승만의 펜팔 애인입니다. 홍승만과 A씨는 종교단체를 통해서 인연이 닿았고 지난 한 6, 7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해요. 실제로 A씨는 면회도 자주 오고 또 영치금도 넣어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홍승만은 그녀와의 관계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화상 면회를 통해서 A씨에게 한 차례 청혼을 하기도 했고요. 진지하게 혼인신고를 제안한 건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죠. A씨가 단호하게 거절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홍승만이 사실 A씨와 막 혼인신고를 재촉하고 했던 이유는 물론 그녀에 관한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교정 관계자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주 목적이 그냥 애정에서 나온 혼인신고가 아니라 가석방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재소자가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가석방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인 2014년에도 홍승만은 A씨와 혼인신고를 하겠다, 그러니 가석방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해요. 거절당했죠. 이후에 그는 매우 불안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교도관들도 이걸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래서 홍승만이 귀유를 신청했을 때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심사위원회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서 허락해 준 거고요. 그러다 이렇게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고 만 거죠. 실종 당일 아침 먹다가 집을 나선 홍승만은요, 택시 타고 바로 청량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기차표를 끊고 강원도로 향해요. 이후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이틀 뒤인 23일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번엔 남쪽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범어사역 인근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어요. 지금 굉장히 이동 경로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이 모든 건 도로와 대중교통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추적이 이렇게 가능한데 왜 그를 바로 잡을 수 없었느냐? 이게 궁금한데 그 이유는 바로 교정당국이 자체적인 수사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이 홍승만이 도주를 했을 초기 당시에 교정당국은 좀 안일한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면 그동안 홍승만은 굉장히 성실하고 정말 완벽한 모범수였기 때문이었죠. 오히려 도주를 했다는 소식에 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교도소 측은 경찰의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홍승민의 신상을 공개 수배해서 잡아야 되지 않냐, 이것도 섣부른 행동이라고 여겼어요. 이게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근데 저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수십 년간 가까이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지금은 도주범인데 인권 침해를 여기서 운운하는 건 너무 봐주기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사이에 홍승만은 지금 서울에서 강원도 거쳐 부산까지 이동했죠. 그러니까 도주가 길어지고 있고 붙잡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답답해하던 교정당국이 결국 공개 수배를 결정하게 되고 부랴부랴 현상금 1,000만 원이 걸리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죠. 경찰 또한 교정당국을 도와서 도로의 검문, 검색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그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한편 홍승만은 24일 울산시 울주군의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해요. 또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경상남도 양산의 시외버스 터미널 CCTV에 포착이 되었고요. 마지막 행적은 25일 오후였는데 양산시 장마면에 위치한 통도사 입구에서 78살의 여성 B씨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홍승만은 이제 노년 여성인 B씨가 도로에서 넘어질 뻔하자 그녀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대화를 나눴고요. 그 상황에서 이 B씨가 창녕군에 있는 어느 사찰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B씨에게 그 사찰에서 내가 좀 며칠만 머무르면 안 되겠냐 라고 부탁을 했고 B씨가 여기에 응하게 되죠. 두 사람은 함께 창녕군 성지산에 위치한 사찰로 향하게 됩니다. 이후 이틀간 홍승만은 사찰에 있는 작은 손님방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27일 오전 10시 B씨에게 제가 잠시 등산을 좀 하고 올게요 라고 말을 남기고 사찰 뒤편으로 사라졌죠. 시간은 흘렀습니다. 무려 이틀이 지나도 홍승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B씨는 그가 도주범인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된 마당에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요. 29일부터 실종자 수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막 야산을 막 뒤지고 있는데 그러던 중 찾았습니다. 홍승만은 야산의 한 나무에서 발견됩니다. 자신의 바지로 나무의 목을 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습이었죠. 결국 삶을 마감한 건데요. 홍승만이 마지막까지 머무르던 그 사찰의 손님방에서 그가 직접 남긴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 형님, 누님, 막내 동생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애인 A씨, 저는 먼저 갑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끊은 무기수 홍승만. 하지만 가족 외에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한편 홍승만의 탈주국이 있기까지 가장 비난을 받은 대상은 교정당국이었어요. 처음부터 좀 더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빨리 검거할 수 있었잖아요. 보통 교정기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자체 수사권을 갖는다고 해요. 이때 주어진 시간은 72시간. 결코 짧지 않죠. 그동안 경찰은 협조 요청을 직접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고 합니다. 홍승만의 탈주 사건은 귀유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모범수처럼 19년간을 살았다 해도 그에게 귀유를 허가한 게 과연 적절한지 큰 논란이 생겼었죠. 사실 잘 생각해보면 무기수의 경우는 도주를 하다가 붙잡혀도 추가 형량을 받을 것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어차피 무기징역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보다 돌발 행동이나 추가 범행을 할 만한 위험성이 큰 거예요. 특히나 그런 흉악범이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고 이 사회를 막 활보하고 다닌다는 건 일반 시민에겐 너무도 무서운 일이죠. 이게 과연 괜찮은지 좀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면에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 2008년 이후에 무기수 귀휴자가 이렇게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모범수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절대 귀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했잖아요. 관계자는 앞으로는 무기수의 귀휴 제도를 좀 더 철저히 심사하고 교도관이 반드시 동행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게 되죠. 아마 오늘 이 금사파를 통해서 귀휴 제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애초에 귀휴 제도가 생기게 된 건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미 타인의 인권, 아니 생명권을 짓밟은 이 수감자들, 특히 다 무기수들에게 그냥 교도소에서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인권은 충분히 지켜준 거 아닐까요? 여기에다가 휴가까지 줘요? 어쩌면 평생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는 게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되지 않을까요? 다시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길 바람뿐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